중고등학교였는데 필리핀주가 일어나면서 학교를 다 없앴거든요. 학교를 없애면서 거기를 수용소로 했어요. 사람들 거기다 다 붙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사형 재판까지 하면 그 재판한 사람들을 트럭에다 태워서 눈 가리고 팔 뒤로 묶고 트럭에 태워서 여기로 와요. 여기로 데려오면 여기에 구덩이를 깊게 파서 여기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 유고를 발굴했을 때 여기 한 8,900개가 나왔어요. 9,000개 가까이가 나와서 프놈펜에서 잡힌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사형을 집행했고 여기다가 묻은 곳입니다. 집단 매장지인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폴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폴폿이 1925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전자공학적으로.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공산주의를 배웠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공산주의를 배우고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지금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하나의 정당으로. 캄보디아 안에도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당이 있었어요. 정당이 있었는데 원래 캄보디아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중립국가였습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중립국가의 길을 걸었는데 캄보디아는 친공산주의였어요. 약간 친공산주의. 그래서 러시아하고 친하고 그래서 프놈펜에 보면 러시아 친선 병원이 있고 우리가 금요일에 가는 그 시장도 러시아 마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하고 되게 친했고 캄보디아에 우리가 몇 번 다니는데 그 이름이 마오쩌둥 도로예요. 도로 이름 자체가. 그리고 북한 김일성하고 되게 친했어요. 호영호제를 했고 저쪽 북쪽에 올라가면 프놈펜시에 김일성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친공산주의 성향을 가졌던 나라가 캄보디아였어요. 그렇지만 중립국가였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964년 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군이 들어와서 베트남과 전쟁을 하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베트공들이 자꾸 캄보디아 땅으로 들어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노이 쪽에 있는 베트공들이 캄보디아 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니까 미국이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캄보디아에다가 캄보디아 땅에 미군을 주둔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왕이 시아누쿠 왕이 이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미국이 뭐를 결심하게 여기서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롬롤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친미 성향이었거든요. 친미 성향의 장군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1970년이에요. 시아누쿠 왕이 중국에 간 사이에 캄보디아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아누쿠 왕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친미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미국이 캄보디아 땅 안에 들어와 있는 베트공을 찾겠다는 영문만에 캄보디아 땅에다가 비행기로 융납 공격을 합니다. 캄보디아 땅에 수많은 폭탄을 터뜨려요. 그때 많은 베트공도 잡았지만 일반 캄보디아 백성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캄보디아 사람으로 하여금 반미 정서를 갖게 합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는 왕처럼 존경하는 시아누쿠를 쫓아냈고 못 들어오게 했고 친미 정권을 했는데 그 친미 정권이 잘하면 몰랐지만 친미 정권이 되게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캄보디아 땅에다가 융납 폭격을 하면서 캄보디아 땅을 촉발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엄청난 악감정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지배를 90년을 받았습니다. 90년을 받고 1953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캄보디아 사람들의 정서에는 반프랑스 정서, 반미 정서가 강했어요. 그 외세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해버리죠. 1975년도에 철수를 하면서 베트남이 완전 공산화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친미 정권이 힘을 다 잃어버려요. 미군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캄보디아 땅에서 활동하던 이 폴폿 중심의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1975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군이 들어갈 때 프놈펜에 진입할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국기라고 해야 되나요? 국기의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왜냐면은 폴포스의 군대가 해방군이에요.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을 미국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주는 해방군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폴포스 군대를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폴포시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쪽을 한번 볼까요? 폴포시 캄보디아에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하려고 했던 거는 딱 두 단어인데 캄보디아인에 의한 두 번째가 농업국가 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세는 배격하는 거예요. 프랑스, 미국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세는 무조건 배격해요. 캄보디아 사람이 주체로서 캄보디아 사람에 의한 하려고 한 거는 농업국가 건설이었어요. 캄보디아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농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 두 가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도시를 다 없앴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 은행, 관공서 이런 거 다 없앴어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골로 다 보냈어요. 이게 이제 그 지도예요. 제1차 강제 이주를 시킨 건데 여기 보면 이게 점 있는 데가 다 도시입니다. 여기가 푸놈펜이고요. 여기가 시엠립이고 제2도시 바탐방, 깜퐁짱 이런 점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곳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없애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골로 다 강제 이주를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농사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땅은 당연히 있고 물이죠, 물. 물을 여기 이 똠네사크와 메콩강 줄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농사를 한 번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물을 대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인공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인공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었어요.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 파기 했습니다. 곡괭이로. 그래서 처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계속 땅을 파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이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까지 계속 물 안에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올 정도로 땅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땅 파는 일을 하고 가족을 해체시켰어요. 가족을 해체시키고 남자는 남자 수용소, 여자는 여자 수용소로 보내고 하루에 2번씩 배급을 줬는데 죽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죽 먹고 남자 여자 수용소에 지내면서 하루 종일 한 게 땅 파는 일을 한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킬링필드 때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킬링필드 이전의 인구와 킬링필드 이후의 인구 그리고 그 3년 10개월 동안의 인구 증가율을 포함했을 때 나중에 남은 인원을 가지고 200만 명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2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는 건데 거기에서 200만 명이 전부 다 이렇게 학살로 죽은 게 아니에요. 추산하건대 한 5, 6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군 폭격으로 몇십만이 죽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킬링필드 때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렇게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에 반대되는 사람들, 캄보디아인이 아닌 외세와 어떻게든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지식인들이죠. 그리고 농사에 필요 없는 사람들, 농사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글씨를 읽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고 못 읽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들. 왜냐면은 글씨 읽을 사람 아니고 이 당시에 안경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들.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손을 만져봤어요. 손을 만져서 굳은 살이 배기지 않은 사람들. 이건 무조건 잡아다가 가둔 거예요. 손 만져서 부드럽고 안경 썼거나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다가 잡아놓고 신문을 한 겁니다. 여기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전부 다 이런 조서를 꾸몄어요. 사진을 앞면, 옆면 사진 찍고 여기 보면 이름, 나이, 주소, 부모 이름 해가지고 고향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전부 다 조서를 다 꾸몄어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내가 지금 폴포시 하려고 하는 이 국가혁명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백받는데 자백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고문을 했습니다.
전기 고문을 하고 아주 뭐 저쪽에 그 수용소에 가면 그 고문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림들이 있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사람들을 고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백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자백을 하고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라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고 거짓 자백을 하게끔 만들고 자백을 하면 그래서 사형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다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와서 그날 밤에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이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구덩이들이에요. 구덩이를 팝니다. 저기 밑에도 구덩이가 되게 많아요. 그 수십 개의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이제 그 곁에 세웁니다. 눈을 가리게 하고 팔은 뒤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그러니까 총을 쏘지 않았어요.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데 여기에 있는 둔기들로 내리쳤어요. 여기 있는 이런 보통 그 쇠막대기로 찼어요. 그 쇠막대기로 머리에 둔기를 쳐서 기절하면 발로 차버려요. 차버리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내려가서 칼로 마저 찌르고 그리고 거기다 화학 양품을 뿌렸습니다. 화학 양품을 뿌린 이유는 그 사람 그냥 죽게 하고 그 시체가 썩을 때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화학 약품을 뿌리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유골을 보면 전부 다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골이 다 깨져 있습니다. 둔기에 맞은 흔적. 네, 둔기로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발로 그냥 구덩이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내려가서 칼로 찌르고 화학약품 뿌리고 흙으로 덮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빨을 뽑았던 흔적이. 네, 이거는 이빨을 뽑았던 흔적이 또 있고요. 그래서 1979년도 1월 7일 날 베트남군이 들어와요. 캄보디아를 38년 동안 지배했던 훈센 총리가 크메르 루주 당시에 붉은 크메일 당시에 그 사람이 초급 장교였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 훈센 총리가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을 가서 군사를 끌고 와요. 군사를 끌고 와서 베트남 군이 크메르 군과 크메르 루주 군과 전쟁을 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밀려나가잖아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와 본 거죠. 그랬는데 구덩이를 생각해보면 구덩이에 사람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흙을 묻었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뼈를 위로 올린 거죠. 그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베트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에 그 떠 있는 유골들을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8,900구 이상이 나온 거고, 그거를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나무 정리를 쭉 정리를 한 뼈야, 거예요. 사람 뼈. 이게 이제 다 진짜 사람 뼈예요. 그래서 8,999구가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저기에 있는 위령탑을 지은 거죠. 그 위령탑을 짓고 거기에다가 유골을 다 잘 뒀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크메르 루주 군은 베트남 군에 밀려 북쪽으로 쭉 쫓겨나게 되고요. 결국 폴폿은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79년도부터 밀려나면서 80년대 중반에는 계속 크메르 루주 군과 베트남 군이 전쟁을 했어요. 캄보디아는 이미 베트남 군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유엔에서는 폴폿의 크메르 루주를 정통 정부로 여겼습니다. 왜냐면은 베트남이 싫어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이미 크메르 루주군을 한쪽으로 밀어냈는데 유엔 입장에서는 베트남 공산 정부가 싫어서 이 폴폿 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을 해서 유엔의 회원국가로 받아줬어요. 그게 90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80년대는 계속 그랬어요. 그랬다가 크메르 루주군이 결국은 캄보디아의 북서쪽인 파이근이라는 한 주로 다 몰아넣고 거기에 다 있게 될 때 이 폴폿을 가택연금시켰죠. 폴폿은 가택연금시켰다가 98년도에 죽었는데 지병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은 많습니다. 고아에 의해서 복살됐다는 설도 있고요. 결국 98년까지 살다가 92년도에는 유엔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총선을 치르거든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그때도 폴폿은 계속 살았어요. 가택연금 상태로 살다가 98년도에 죽었죠.
이거를 다 이끌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유엔 전범 재판에 다 회부가 됐어요. 다 회부가 돼서 모두 다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종신형을 받을 때 이 주범자들의 나이가 다 80이 넘었어요. 지금은 다 그냥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 기자가 폴포시 죽기 전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폴포시 그랬습니다. 내가 한 혁명은 실패했지만 나는 내 혁명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고 했습니다. 자기의 혁명이 실패했지만 자기가 했던 이 혁명은 옳았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기에 지금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이지가 수십 구덩이가 있어요. 수십 구덩이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군데를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 구덩이는 한 469가 나왔습니다. 그 구덩이 하나에서 가장 많은 유골이 나와서 469가 나와서 이렇게 지정을 했고 또 하나는 한 106구가 나왔는데 그 106구가 나온 구덩이에는 머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냐면 크메르 루즈들은 여기에는 단인이 없는데 다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젊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청소년들을 시골에서 다 뽑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캄보디아가 힘든 것은 도시 애들 때문에 그렇다. 도시 애들이 잘 사는 애들이 배운 애들이 다 착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이 도시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젊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크메르 루즈 군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데려다가 이제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너도 쟤네들과 똑같아. 너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혁명에 반대하는 거냐?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메르 루즈 젊은 청소년들도 처음에는 애국심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나도 반동 문제가 되고 나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죠. 1년, 2년이 지났는데 나라가 잘 사는 건 아니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크메르 루즈 군인들 중에 탈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탈영하는 사람들이 붙잡혀오면 본보기로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참수했습니다. 참수하고 몸뚱아리만 묻었어요. 그게 106구가 나온 머리가 없는 구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구덩이에 가면 거기는 여성의 뼈와 아이들의 뼈만 나왔는데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 옷을 입은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에 옷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는 옷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성과 아이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죽음을 당해서 버려진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성이 없죠. 짐승과 같아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자는 여성들이죠. 그렇게 죽은 구덩이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나무에 추모하는 팔찌를 많이 걸어 나눠놨는데 이 나무에 이 수호수의 도장이었는데 사람들의 증언이 깐난하게 그 여성과 아이들의 뼈가 나온 그 구덩이 옆에 이 나무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증언 중에 깐난 애기의 다리를 붙잡아서 나무에 내리쳐 죽였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위 추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거죠. 그러니까 깐난 애기를 엄마로부터 떼내서 죽였는데 폴포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풀을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라. 풀을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라. 그래서 아무리 깐난 애기라도 그를 죽이면 애기까지 다 죽였습니다. 아예 그 원한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고 폴포시 한 말 중에 얘기했습니다.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죽이더라도 한 명의 원수를 죽이는 게 낫다. 말이 어떤 이상한데 그래서 결백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아무리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래도 원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조금만 의심이 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킬링필드 사건이고요. 결국은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7일까지 3년 10개월밖에 못 갔어요. 3년 10개월 만에
베트남군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80년대 중반에는 아예 힘을 잃고 한쪽 그 도로 모두가 모이게 되는 그런 실패한 혁명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혁명 때문에 문제가 뭐였냐? 캄보디아의 지식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식인들이 다 죽고 뭐 이것 좀 그렇지만 우성민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 이후로 이런 지식인들이 없어지면서 아주 힘든 나라가 된 거예요. 베트남군이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학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그냥 초등학교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고 중학교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을 수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2000년 전까지는 캄보디아의 학교 교육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문맹자가 많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이제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교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5, 60대는 사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근데 이 크메르 루즈 군인들이 지금 70이거든요. 70대 초반, 60대 후반이에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파이링이라는 주가 무슨 주냐면 크메르 루즈 자치주입니다. 크메르 루즈 군들이 지금도 거기서 모여 살고 있어요. 모여 살면서 내가 젊었을 때에 사람을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를 해가 뉘어질 때 들집에서 술을 마시며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게 트라우마죠. 여기까지 트라우마로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주에 모여서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캄보디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렇게 집에 보면 4톤까지 보면 크메르 루즈 때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크메르 루즈 때 누군가 다 죽었어요. 이게 캄보디아에는 지금도 아픔이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기를 좀 가야 되는데 이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